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7.4 남북 공동 성명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았습니다. 남북 간의 첫 합의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었지만 그 이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가 많습니다. 공동 성명의 의미와 과제를 서정민 기자가 짚어봅니다. 지난 1972년 7월 4일 남북 간 첫 번째 합의가 이뤄집니다. 당시 남한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의 김영주 노동당 조직 지도부장이 합의한 성명은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줬습니다. 자주적, 평화적, 민족 대단결로 통일을 이룬다는 통일 3대 원칙을 처음으로 확정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통일은 외부 세력에 의존하거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돼야 하며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자는 통일 원칙이었습니다. 또한 무력 도발 중지, 다방면적 교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 남북 군사적 대치 국면에서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합의 사항으로 평가됐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필요성과 그런 의지는 상호 어떻게 보면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이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죠. 하지만 7.4 남북 공동성명이 끝난 반년 뒤 남한은 유신 정권을, 북한은 헌법 재개정을 공표했습니다. 이에 공동성명이 서로의 권력 강화를 도모하는 데 이용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적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자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어떤 그 협력을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호 간의 어떤 그 대화를 하기로 또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합의한 그 시점이나 그런 어떤 조건 하에서 각자 자기의 체제를 강화시키게 된 그런 결과가 된 거죠.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남북 교류 사업은 정부와 민간 영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평화 통일에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이산가족 찾기, 금강산 관광사업, 음악과 체육 분야 등의 사회적 교류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특히 지난 국민정부 시절에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까지 이어지며 남북 통일에 한층 가까워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현 정부 들어 계속된 남북 간의 경색 국면으로 이러한 7.4 남북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의 의미는 희석됐습니다. 서로의 비방 수위는 도를 넘어 날카로운 공방으로 이어졌고 북측의 연이은 미사일과 핵실험, 연평도 포격 등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남북 문제 전문가들은 이럴 때야말로 7.4 남북 공동성명의 정신을 되살려 단절된 대화 창구부터 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모색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대화 단계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북 간 정치적 이해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정치적 대화 통로를 마련했고 남북 통일을 처음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지금과 같이 서로를 자극하는 태도보다 민족의 통일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성숙한 태도가 남과 북, 정부와 국민 모두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밀실 처리 논란으로 체결이 연기된 한일 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 추진 과정에 대해 정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는 실무진들을 중심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상조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관련 부처인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도 자체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정 체결 절차와 관련해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정확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조사가 보고 체계 등 공직 기강 차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조사 이후 협정 체결 과정을 자세히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일 정보 협정을 두고 미국은 한일 정부가 결정할 일이며 미국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기관지를 통해 한일 협정을 잠재적 위협으로 규정했으며 한국이 국가 이익에도 배치되는 근시안적 행동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설치한 스즈키 노부유키 씨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소에 앞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스즈키 씨의 입국 금지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등 10명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모여 사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비롯해 국제평화인권센터, 시민 천여 명도 고발장을 함께 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나눔의 집은 앞으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전쟁 범죄 찬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스즈키 노부유키 씨는 지난달 18일과 19일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과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세우고 동영상을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중앙선관위원회를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1.6 재보궐선거 당시 선관위의 트래픽, 라우터 상태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참여연대는 선관위로부터 당시 재보궐선거 서비스장의 분석 보고서를 부분 제공받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를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선관위가 추가로 제공하기로 한 정보에 대해 공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법 13조 사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를 결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문서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비공개 처분 근거로 적용된 법 조항만을 제시하며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선관위는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법 9조 1항 1호, 2호, 7호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 비공개 정보 등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청구한 정보는 선관위가 지적한 자료가 아니지만 만약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라면 IP 등 해당 사항을 가리고 공개하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출자금에 관계없이 조합원마다 공평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협동조합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말부터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더 많은 교회와 단체가 협동조합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아현감리교회의 한 건물에 자리한 감리교 농도 생활협동조합 매장. 1999년 설립돼 13년째를 맞은 이곳은 농촌교회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도시의 교회들에 공급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산품과 일일식품의 경우 생협연대를 통해 공급받지만 유기농 쌀로 만든 라면과 같이 직접 생산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농도 생협의 가장 큰 장점은 도시 조합원들이 믿을 만한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농촌 조합원들에게는 판로가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 생협 같은 경우에는 신뢰가 가장 큰 겁니다. 물품의 질, 이런 걸 많이 따지지만 결국에는 신뢰거든요. 그래서 믿고 먹을 수 있다. 그동안 농노생협과 같은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300명 이상이 참여해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공포되면서 올 연말부터는 업종과 분야에 관계없이 5명 이상이면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법에 의해 8개 협동조합만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협동조합연맹이 정하고 있는 7월 첫째 주 협동조합 주간을 맞춰 우리 정부는 협동조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고 유통업, 농산물 관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협동조합 설립이 쉬워지면서 실제로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부천 새롬교회는 내년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협동조합 기반의 카페와 현재 경영 중인 사회적 기업의 수익금을 지역사회를 위해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1%가 경쟁을 통해서 다 승리를 하던 사회였는데 그러면 99%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 99%가 사는 방식은 이제 협동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제 결론을 얻게 됐는데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백그라운드 돼야지만이 그런 협동조합이나 단체들이 생존 가능하기도 하고요. 협동조합의 가능성은 258개 사업체 5만 4천 명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몬드라곤 협동조합 관계자는 국내 한 포럼에서 최근 유럽 경제 위기 속에서 오히려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고용은 증가했다며 이는 자본주의와 다른 가치관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 바탕에는 협동조합 설립과 연대를 위한 법령이 잘 갖춰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In particular, the cooperative law considers that cooperatives can be an effective solution to wealth generation and job creation.
So it tries to promote and foster the setting up and the boosting of cooperative societies. 하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대규모 협동조합 연대에 들어가지 못한 소규모 조합들은 물품 유통에 있어 불이익을 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또 그동안 국내 협동조합들이 보여줬던 횡령 등의 부정적 이미지와 협동조합 원칙에 어긋난 법 규범들도 변해야 할 대목입니다. 약육강식 승자독식이라는 경제적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가 서민과 지역 경제를 살리고 경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안양에 있는 모 교회 교역자들이 청소년들을 폭행하고 성도들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물고문을 자행하고 강목으로 구타했으며 교인들의 시간과 물질을 착취하고 이혼을 종용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교회 피해자 모임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소년들이 교회 내에 설립된 사관학교에서 공동생활하며 비인격적, 비인간적 행각에 희생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담임 목사 일가는 폭행을 사주하고 방조, 묵인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감금 폭행하고 물고문을 자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울러 앵벌이처럼 경기도 지역의 청소년들을 내보내 떡과 껌, 김밥, 옷감 등을 팔아 교회 어른들에게 드리거나 헌금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은 담임 목사가 조상죄를 끊어야 한다며 성도들의 계명 작업을 진행했고 교회 일을 방해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죽으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인들이 전 재산을 헌금하고 고물상 등으로 업종을 전환한 경우가 많았으며 여신도의 경우 교회 생활로 가정을 돌볼 수 없어 교회 측이 이혼을 부추기는 일도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란다며 담임 목사의 이단성과 사이비성을 조사하고 사건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 처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직무를 시작한 기독교대한감리회 김기택 임시감독회장이 목회 서신을 발표하고 감리교 정상화를 위한 업무 진행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리교는 오는 6일 총회 실행보위원회를 열고 입법의회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 임시감독회장은 목회 서신에서 감리교 정상화 일정 발표 과정과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제29회 총회 개최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별히 총회에서는 1,319명 중 1,119명이 참석해 회무가 은혜 중에 진행됐으며 모든 행정이 복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은급재단 이사장 선임, 태화복지재단 대표이사 위임, 아펜젤러 순직 110주년 추모 예배 등도 언급했습니다. 김 임시감독회장은 지난 5월 직무를 시작하면서 목회 서신 형식으로 감리교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일들을 정기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리교는 오는 6일 총회 실행보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염두에 둔 입법의회 개최 여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의 결과 입법의회 개최로 결론이 날 경우 자칫 김 임시감독회장이 발표한 9월 말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 10월 말 총회 후 감리교 정상화 회복이라는 로드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예배준비위원회가 12일까지 경남 양산 영성의 집에서 열립니다. 국내외 WCC 예배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7월 23일 스위스 보세이에서 열리는 WCC APC 회의에 보고될 최종안이 마련됩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과 교계 관계자들이 국가인권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친불교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과 학내 종교차별 연구 용역을 체결한 데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발견된 문제점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시아 기독교협의회가 주관하는 제7회 아시아 신학자 회의가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정의평화교육 시리즈 제1권을 출간했습니다. 세상의 평화, 나의 평화라는 제목의 이 책은 폭력과 평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입문서입니다.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소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23도 등 대부분 지역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광주 26도, 강릉, 대구 28도를 기록하는 등 비의 영향으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해 먼바다, 제주도 먼바다에서 1.5에서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맛비는 금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또다시 무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